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다음과 같은 이제 식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IT 업계의 초봉과 인력 부족 현상,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하는 업무, 그리고 개발자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 또 IT 비전공자도 이제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되었는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 끝나고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 재직 중이고요. 밴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 관련 기술 서적을 출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URL 보시는 URL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와서 보시고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저는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국내 최대 개발 이제 컨퍼런스죠. 드로이드 나이츠에서 경연 기술 강연을 한 적도 있고 네이버 테크 콘서트에서도 해마다 지금 기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웨어러블이나 AR, VR, 영상통화, 핀테크 등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IT 업계 시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발자가 매해 부족해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고를 내는데 뽑을 개발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이제 개발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공급 수요 법칙에 의하면 이제 결국에는 개발자를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기업 간의 개발자를 이제 서로 빼앗는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좀 뭐랄까 개발자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발자들을 많이 이제 찾을 거거든요. 이제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도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개발자, 인재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개발자가 부족할까요? 이제 개발자가 부족한 이유는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하죠.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어요. 한참 시작되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뭐 휴대폰으로 다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각종 뭔가 되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5년,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가고 있고, 변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개발할 것들은 많은데 개발자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비단 국내에 있는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컴퓨터 공학을 이제 전공한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또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비전공자들도 이러한 개발자가 되거나 또는 IT 직군으로 이제 많이 지금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컴퓨터 공학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해외로 가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비교했을 때 해외 기업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어떤 추후에 그런 본인의 그런 커리어 이런 부분이 해외에 취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인력을 많이 이제 뽑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더욱더 이렇게 지금 개발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이라고 하면 사실 어, 별로 없고 그냥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의 이제 중심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이들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들 어, 이제 그런 핵심 인재들을 많이 뽑아가고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그냥 좀 구색 맞추기로 넣었는데 기업하고 정부가 인력을 양성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컨텐츠에 대한 질과 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기나 뭐 각종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누군가가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자 구인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네, 지금 전망되는 내용을 보면은 2020년에는 지금 네, 4,967명이 모자랐고 지금 현재 2021년에는 9,453명이 모자랐고 그리고 2020년, 22년에는 14,514명이 모자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점점 네, 점점 뭔가 더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자들이 점점 이제 더 필요해지고 업계에서는 모자라지고 있는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바꿀 물 걱정은 없다. 개발자가 되려고 해서 계속 누군가는 나를 찾는 직종이기 때문에 네, 바꿀 물 걱정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들 이런 청년들이나 네, 이제 막 대학교 이제 졸업하려는 취준생들이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 때 그런 취업난을 겪었는데 사실 그 저 때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굉장히 취업난이 심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을 몸소 느끼고 했지만 지금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취업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IT 시장, 이 개발자가 되는 것은 조금 그거에 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잠시 내용을 좀 공유할 게 있어서. 네. 현재 그 IT 업계 이게 이제 이 파일이 뭐냐면 블라인드라는 서비스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각 회사에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이 어, 자신의 그 회사의 신입 초봉을 기입해 놓은 도표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더 모티베이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코리아의 계약 초봉은 뭐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뭐 퀄컴은 뭐 원천 8천이라는데 이러면은 뭐 계약 초봉으로는 대략 뭐 이것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라클 뭐 4,500, 크래프톤 6,000 이런 식으로 지금 연봉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좀 낮은 데가 티켓몬스터. 좀 또 내려가 보면은 네, 뭐 4,000대 중반, 뭐 SKT는 5,300이네요. 네, 농협은 5,000에서 6,000.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계약 초봉만 이야기하는 거고, 네, 여기까지는 계약 초봉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인센티브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11번간 뭐 400에서 500 준다 그러고, 네, 다른 서비스에서 뭐 10%, 20%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이제 해마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죠. 기업에 들어가면은 네, 인상액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RSU는 이제 주식이죠.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주식인데, 뭐 네이버는 1,000만 원, 뭐 카카오는 500만 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500만 원 주고 있고, 네, 이렇게 물음표 돼 있는 거는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아마 인원한테 주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표로 이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여기는 어디지? 아, 토스네요. 토스는 네, 스톡 옵션을 1억을 주네요.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도 1,000만 주고, 뭐 인상률 나오고, 포괄임금 진지 나오고, 네, 기타 내용 나오는데, 이거를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그래도 다른 타 업계에 비해서 지금 연봉 수준이 괜찮은 편이다. 네. 사실 이렇게 된 게 올 초에 한번 이렇게 업계에서 한번 뭐라 그러지? 빅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빵 하고 터졌어요, 지금. 원래 이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더 오를 것 같고요. 네, 더 오를 것 같고 음, 지금 나온 기업들은 그나마 좀 굵직한 기업들인데 뭐 중소기업만 해도 예전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 좀 늦었다 생각해도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은 네, 개발자 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러면은 되려고 하자니 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컴퓨터나 뭐 기타 다른 IT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선배들의 뭐 조언 또는 교수님들의 조언, 정보를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개발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이런 연봉이나 보상 이런 것만 보고서 도전했다가 자신과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개발자를 정의를 해볼게요. 개발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뭔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래밍을 또 한다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흔히 코딩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래서 코딩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개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도 또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이 다양한 또 분야로 세분화가 됩니다. 뭐 저처럼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뭐 주로 다루는 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도 있고, iOS 뭐 애플 아이폰 앱을 개발하는 사람, 뭐 PC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다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라고 하면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개발자고 또 코더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국내에서는 좀 코더라고 하면은 개발자를 좀 뭐랄까요? 깎아내리는 용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말이고요. 네, 같이 쓰셔도 되는데 좀 국내에서는 좀 코더라는 명칭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딩이 뭐고 프로그래밍이 뭐고 네,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코딩은 요구사항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요구사항이라 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맞게 컴퓨터 언어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컴퓨터 언어만 종류만 해도 뭐 몇천 가지 되는데 네, 어떠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그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결국에는 컴퓨터, 이 기계라는 녀석한테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를 이루는 게 코딩이다,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네, 수천 가지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건 뭐 자바, 파이썬, 뭐 C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어는 또 이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분류가 되는데 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네, 간단하게 뭐 이러한 뭐 카카오톡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카카오톡을 만드는 앱은 이러한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언어는 사실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경하고 그 언어는 다시 어, 1과 0의 컴퓨터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과 0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변환 단계를 거쳐서 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 정도 들었으면 아마 개발자가 되고 싶,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어떤 분야가 좀 내 적성에 맞을까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대표적인 개발자 포지션을 좀 나눠봤어요. 사실 개발자 포지션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제가 적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많이 이제 하시는 네, 웹 개발자, 네, 웹 개발자는 또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로 나뉘는데 백엔드는 흔히 이제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 프론트엔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네, 웹사이트 만드시는 분들이고 이제 저처럼 모바일 개발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거나 어, iOS 앱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이제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자는 뭐 PC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고 네. 뭐 시스템 개발자도 있고 인베디드 개발자도 있고 보안 개발자도 있는데 사실 제일 진입 장벽이 낮은 거는 웹 개발자와 모바일 개발자입니다. 네. 이 게임 개발자라던가 이런 시스템, 인베디드 보안 이런 쪽의 그 도메인은 전공자가 아니면 또 사실 이게 진입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웹이나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 밑에 있는 항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진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이러한 포지션에 도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취업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적성에 관련된 좀 내용을 공유 드리고 싶은데 사실 프로그래밍은 좀 지루해요. 지루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마라톤에 좀 빗대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사실 길고 긴 자신과의 좀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떤 한 문제를 뭐 어려운 문제는 막 1시간 넘게 풀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기능을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5분, 10분 안에 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은 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안에 구현하면 금방 하는 거죠. 네, 며칠 동안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루하다. 근데 적성에 맞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분은 저는 개발자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 내가 컴퓨터도 개발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데 이게 뭐 마라톤하고 비교했을 때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멈추면 끝이에요.
그냥 끝까지 어쨌든 골 라인에 가야지 멈추면 끝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함께 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게 사실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두 명이 되고 그러면은 1 더하기 1 해서 약간 2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의지가 되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풀지 못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라톤도 혼자 달리면 재미없어서 조금 음 의지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데 함께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달리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코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막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이 페이스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래도 몇 날 며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밤새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본인의 그런 에너지를 다 갈아 넣으면은 개발자 직업은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네 업무에 집중하면서 네 충분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라톤 어쨌든 경쟁하는 스포츠잖아요. 이제 개발자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개발을 잘해도 항상 누군가는 내 위에 또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개발을 정말 잘하려고 밤낮을 안 가리고 코딩을 막 해도 항상 저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받아들이고 네, 나머지 사람과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 넣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개발자라는 직업은 그냥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멈추지만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막막한 순간들이 늘 있거든요. 저도 개발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 정도 개발을 하면은 이제 천하만상을 다 깨우쳐 가지고 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앞에 주어지는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 막막한 상황을 느끼곤 해요.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언젠가는 그게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로서 뭔가 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그 개발자에 맞는 네, 대우를 해주겠죠. 그래서 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네, 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막한 순간이 올 텐데 그거 그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보다 잘하네. 나는 아직 이것도 못 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갈 길 가라고 하고 저만 안 멈추면 돼요. 저만 안 멈추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이룬다. 그래서 또 이제 개발자가 만약에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제가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박명수가 그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네, 공부 안 하면은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네. 근데 개발자는 춥건 덥건 항상 같은 온도. 더운 날에는 에어컨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추운 날은 네, 또 따뜻한 환경에서 또 일을 합니다. 왜냐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비 오는 날도 걱정 없이, 눈 오는 날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근무 환경은 일단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분위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좀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네,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 분위기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또 복장 같은 거, 회사에서 사내 복장 이런 것들도 이제 편하게, 예, 남녀 모두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뭐 일례로는 제가 추리닝 그 뭐라 그러지, 난닝구라고 하나요? 네, 그거 입고 반바지 입고 맨발에 슬리퍼 신고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좀 그 정도로 자유롭다. 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데, 일단은 네, 이거는 누구나 컴퓨터 하나,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개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음, 도전할 수 있다. 개발자가 되려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진입 장벽이 낮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은 흔히 이제 뭐 한번 취업하면은 평생 직장이다 보다 하는데, 개발자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이직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직군을 바꾸고 이러면서 좀 본인의 연봉을 올린다거나 또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한 군데서 오래 일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직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직도 쉽고, 본인이 직군을 전환하는, 예를 들면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다가 뭐 웹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아이폰 앱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빨간색은 뭔가요? 이거? 빨간색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만든 건가요? 잠시만요. 꺼볼게요. 제가 만든 게 아닌 것 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직급 또는 근로기간이 아닌 실력에 이제 비례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점이 좀 장점입니다. 뭐 다른 어떤 직군들은 그냥 횟수만 채우면,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횟수만 채우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호봉제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발자라는 직군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얻어가는 좀 직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노력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취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기술로 부가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뭐 굳이 회사 일 아니어도 뭐 외주 일을 하면서 부가적인 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뭐, 뭐 책을 쓴다던가 강연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네,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장점은 얘기를 다 얼만큼 한 것 같고요.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직업병이 생기기 쉬운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서 좀 살이 쉽게 찝니다. 쉽게 찌고, 손목을 좀 관리를 안 하면, 네, 아무래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8시간 이상씩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목이 아플 수 있어요. 손목이 시리거나 아프고, 네, 한번 이렇게 흔히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이렇게 계속 네, 바라보다 보면 거북목이 좀 되기 쉽고, 또 안구건조증 없는 분은 안구건조증이 생기기 쉽고, 있으신 분은 좀 악화되기 쉽고,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병이 생기기 쉽다라는 단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뭐 모든 직업군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다 공부를 열심히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이 개발자라는 직업은 좀 이게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부분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어, 바뀌어 있어요. 그냥 한 해 한 해 다르고 하루하루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라던가 기술 동향을 따라가려면은 이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아니면 뭐 매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근을 좀 많이 하는 직종 중에 속하는데,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본인이 개발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면은 좀 야근할 일도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업무를 적게 하고, 네, 본인의 워라밸을 더 챙길 수 있는데, 제가 이 업무량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어,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직군과는 다르게 일정을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언가를 예를 들면 무언가를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앱 내에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해야 돼요. 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구현을 한다. 그럼 그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냐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도 너무 다양하고 또 그 메시지 어떤 보내는 기능을 구현하는 그 요구사항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똑같이 구현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계속 뭐 그것만 구현하는 사람이면 계속 숙련도가 생기겠죠. 처음 구현한 걸 또 다음 뭔가 또 구현을 하고 다음 앱에서 또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똑같은 것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숙련도가 생기고 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개발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개발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것을 하는 거면 일정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런 게 추론이 되겠죠.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이 무언가 개발을 한다 하면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을 좀 예상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야근을 하게 된다. 흔히 개발자를 갈아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냥 보편적인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 야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집이 좀 지방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자가 되려면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까지는 와서 또 집도 구하셔야 되고 요즘에 집값도 비싸고 전세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요즘 시국에는 단점에 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어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판교 네, 또는 강남에 포진해 있고 뭐 기타 어, 다른 지역에도 좀 있어요, 있기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좀 메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IT 관련 비전공자,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문과생, 어, 컴퓨터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네, 취업 준비생, 이런 분들이, 나도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비전공자인데 개발자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흔히 비전공자가 밟는 루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개발자가 되는 그런 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5가지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일단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컴퓨터 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교육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교육을 듣는 거고, 세 번째는 부트캠프, 흔히 그냥 코딩 학원이죠. 코딩 학원에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인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컴퓨터 학과를 전공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좀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제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보다는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원리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 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사실 딱 뭔가 취업이 뾰족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반 지식을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도전함에 있어서 크게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쉽게 해결되는. 네. 무언가를 새로 공부해도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뭐 해커톤이라든지 공모전 참여, 그다음에 경진대회 참여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교에서 얻는 선배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의 그런 취업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좀 얻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 단점은 이제 졸업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은 이제 국비 지원 교육인데요. 국비 지원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무료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료고 심지어 이렇게 뭔가 지원금도 주죠. 용돈 개념으로 지원금도 주고. 근데 다만 이제 무료다 보니까 좀 학업 분위기가 좀 열정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케바케이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무료니까 도전하고 좀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충대충 하고 또는 뭐 그냥 출석 일수만 채우고 이러한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이 국비 지원 교육의 또 큰 단점이 너무 많은 내용을 짧은 기간 안에 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3개월, 뭐 6개월 대부분 이러한 기간 동안에 거의 그냥 컴퓨터 학부생들이 4년 동안 배울 만한 주제를 3개월, 6개월 동안에 그냥 다 주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의 이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너무 대충대충 하기에는 대충대충이라보다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좀 그러니까 그 내가 받아들여야 될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실습을 한다거나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이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좀 주입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취준생들이 이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 나서 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다. 좀 교육이 배울 건 많은데 강사도 좀 잘 안 알려주는 것 같고 그냥 할 말만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게 이제 부트캠프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뭐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원이죠. 부트캠프에 가시면은 뭐 지금 국내에 있는 부트캠프는 유명한 데가 뭐 코드스테이츠라든지 위코드, 팀노바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비용이 비싸요. 이 국비지원하고 비교하면은 국비지원은 무료지만 부트캠프는 달에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달에 한 2, 300은 됩니다. 좀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근데 대신에 다들 유료여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강사들도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바로 취업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부트캠프는 자기네 슬로건이라던가 그 광고 홍보 문구를 자기네 학원에 배출한 학생들은 평균 연봉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비용이 비싸지만 이러한 부트캠프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개월이면은 이 300만 원 기준으로 1,800만 원이잖아요. 그 1,800만 원으로 내가 연봉을
천만 원 이상만 올리면은 뭐 충분히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3천만 원 내가 그냥 취직하면 3천만 원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부트캠프 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4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연봉 인상률이라던가 보상이 금방 그 학원비를 메워지는 1, 2년만 일하면 메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많이 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전적인 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손해 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부트캠프를 선택하는 것도.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주된 특징은 부트캠프 주된 특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사실 개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 좀 그걸 해결 못할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근 방식이라던가 그 사고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원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스스로 혼자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뭐 대표적으로 패스트 캠퍼스가 있고 뭐 인프런, 유데미, 코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학원 개념인데 이거는 인강이죠, 인강. 근데 부트캠프보다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뭐 어떤 한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1, 20이면은 원하는 과목 들어가지고 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회사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신에 이거는 그냥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구매하고 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드백을 받기 좀 어렵죠. 뭐 물론 그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한 강연자가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질문하기가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좀 있죠.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온라인에서 뭔가 메일을 쓴다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제 글을 써가지고 피드백 받는 게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앞에까지는 제가 취업,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이제 선택해서 개발자가 되는,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발자가 되는 그런, 되기 위한, 네,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진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는 개발자의 역량을 어, 수치화 또는 도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되게 그런 인터뷰어와 인터뷰에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인터뷰할 때 아무래도 면접관이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통해서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직군 같은 경우에 뭐 토익 점수가 뭐 몇 점 넘느니 뭐 자격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개발자는 자격증도 딱히 없고 그다음에 뭐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서 또 몇 등까지 뽑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내가 개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개인 성과물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봤습니다. 또 이러한 뭐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성과물, 산출물이 있어서 그 산출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웠으면
얘가 예를 들면 자바를 배웠다. 그러면은 취업을 할 때, 저는 자바를 할 줄 알아요.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바를 배웠으면 내가 자바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저는 자바로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나 이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 그것을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는 이 구글 플레이 사이트, 뭐라 그러지? 구글 플레이 플랫폼에 내가 만든 앱을 이제 업로드하는 거, 또뭐 아이폰 개발자는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개발자의 어떤 개발자용 인스타그램이라고 봐야 될까요? 깃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이트인데 본인이 작업한 프로젝트들을 깃허브라는 사이트에 올려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코드 저장소인데 여기다가 본인이 작업했던 내용 또는 공부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관리하고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런 이력서라던가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깃허브 링크를 하나 적어 놓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 깃허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기 싫거나 또는 본인이 어, 또 틀린 내용을 기재할까 두려워서 블로그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다 본인이 이제 작업한 또는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블로그를 추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일단 1차적인 장점이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논리적인 사고를 좀 더 갖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습관화하면은 결국에는 취업할 때 면접관 앞에서 내가 한번 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한번 다 머리로 또는 글로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어요. 개인 블로그를 하면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개발자들은 이제 그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요즘에 회사에서 많이들 코딩 테스트라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주어주고 던져주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그런 네, 테스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좀 수학 문제를 네, 잘 푸시는 분들이 알고리즘도 네, 잘 풉니다. 이런 것들은 뭐 리트코드라든가 해커랭크라는 사이트 이런 데 가시면은 실제로 어떠한 어, 네, 코딩 테스트들이 이제 있는지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 실제로 풀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냥 완벽하게 내가 어떤 걸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다 끝내고 나는 이걸 만들어 볼 거야가 아니라 정말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만드세요 일단. 아니, 내가 개발 언어를 몰라? 그럼 모르면은 그걸 공부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또 필요한 게 나와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또 그것을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또 만들고. 그래서 그냥 다 준비된 상태로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다 아는 상태로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개발을 결국에는 하려다 보면은 계속 내가 모르는 점들이 나와요. 모르는 점들이 나오면 그것도 찾아서 공부해서 다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결국에는 개발을 하다 보면 계속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해서 그것을 채워 나가면서 해야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만들려는데 만들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뭐 언어 공부를 더 해야 돼. 알고리즘을 더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선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웹사이트도 좋고 애플리케이션도 좋고 아니면 어떤 특정 뭐 알고리즘, 뭐 어떤 이미지 프로세서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뭐라도 하나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언어, 전반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본인이 채워나가면서 만들어 가서 나중에 그 산출물을 보면 결국에는 요게 되는 거예요. 개인 성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깃허브에도 올리고 이러한 플랫폼, 마켓에도 올려서 그런 것들을 내가 취업할 때, 이직할 때 회사에 어필을 하면 굉장히 회사에서는 좋아합니다. 왜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뭐라도 시작하자. 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개발자가 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고요. 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iOS나 뭐 웹 개발자도 비슷해요, 내용.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4단계를 제가 찍어놨는데 우선은 회사에서 뭔가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기획서를 기획자나 뭐 사업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결국엔 요구사항이라는 건데 시장이나 기업에서 어떤 원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개발자인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기획서라는 것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획서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 리뷰한 걸 기반으로 네,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검수를 받고 배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서가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회원가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이러한 UI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앱이라던가 이런 것을 쇼핑몰 뭐 로그인 하려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서를 전달받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할지에 대해. 그래서 디자인도 없어요. 아주 못생겼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으면 요거에 대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설계하고 네. 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너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주면은 그것을 설계한 데에다 입히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 딱 되면은 이제 QA 팀에 넘깁니다. QA라 하면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인데 품질 보증이죠. 품질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이 썼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흔히 뭐 이렇게 앱 쓰다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앱이 갑자기 확 꺼진다던가 뭐 알 수 없는 오류로 이렇게 뭔가 종료된다는 뭐 이렇게 팝업이 뜬다던가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네,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고 다시 QA로 가고. 그래서 이건 반복적으로 해서 QA에서 모든 품질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통과되면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 배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리뷰를 씁니다. 별점을 이렇게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내부에서는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에러 로그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수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좀 민감한 정보라서 가렸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수정 내용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뭐 다시 별점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불편을 겪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QA를 거쳐도 QA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실제 앱을 사용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오류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또 그것들을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기획서 리뷰, 개발, QA, 배포,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이 돼서 계속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어떻게 개발자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아니다. 처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10살 이전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뭐 장래희망 적으라 그러면 그냥 과학자, 뭐 주로 과학자를 적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정말 추상적으로 무난하게 적었는데, 제가 이 컴퓨터라는 기기를 그 당시에 386이었어요. 386 컴퓨터를 접했는데, 이거를 접한 뒤로는 장래희망을 쓰라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적었어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냥 이 386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 제 기분은 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제가 명령어를 이런 흑백 창에다가 어떤 키보드를 쳐가지고 엔터를 탁 누르면 응답을 해줘요. 뭐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났다. 또는 뭔가 잘 됐으면 잘 됐다.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하고 얘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라는 기기로 뭔가 이런 게임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그게 386 컴퓨터를 만져봤을 때였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게임 실행하는 거 할 줄 알았고 그냥 여기다가 게임 실행하는 명령어 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는 계속 프로그래머라는 장래 희망을 갖고 계속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난 프로그래머 될 거야. 컴퓨터를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컴퓨터 관련 공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 학원은 다녔죠.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뭐 딱히 프로그래밍 관련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학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과서 그냥 공부만 하고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장래 희망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프로그래밍 할 줄 모르지만 그냥 컴퓨터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니까 맨날 컴퓨터에다가 그냥 게임 깔아놓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작업들 뭐가 뭐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꾸미기 하는 거 또 그 당시에 다음 카페가 유행이었는데 다음 카페 운영자 돼가지고 다음 카페를 이렇게 운영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만 해도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상태로 학교를 들어갔죠. 대학교를.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니까 일단 컴퓨터 학부를 가자 해서 그냥 대충 점수 맞춰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다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태반이 좀 잘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저는 들어가자마자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포토샵하고 한글 하듯이 그냥 클릭하고 키보드 몇 번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고리즘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학부에서 가르쳐 주는 그 수업을 충실히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겠다 하는 시점에 벌써 이미 4 학년이 돼서 졸업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이제 뭔가 이제 깨우쳐 가지고 막막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하고서 취업은 힘들고 저도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창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창업을 저 가든파이브에 있는 창고 그 당시에 월세 15만 원. 네, 정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공간이 전부예요. 한 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 4-5명이서 그냥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받는 서비스였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네, 뚝딱뚝딱 한 몇 달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제 창업 박람회, 스타트업 박람회 이런 데도 나가고 네, 그래서 법인도 이제 세우고 해가지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또 잘 돼가지고 카카오 쪽에서 투자 제의가 온 거예요. 투자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받을 생각이 있냐? 당연히 받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거 주고 각종 뭐 검증할 거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검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 검증도 막 카카오 본사 가가지고 거기서 영수증 카카오 본사 가면 이제 본사 내에 뭐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영수증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 테스트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기술 검증도 통과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창업을 하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을 제가 1년 넘게 시간을 쓰면서 돈을 못 벌었거든요. 아예 뭐 통장에 정말 100만 원도 없던 그 시절이에요. 그냥 10몇만 원 그냥 통장에 잔고 남아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카카오가 투자 받으면 바로 이제 돈이 통장에 꽂아준다 그랬거든요. 그 밀렸던 급여라던가 뭐 기타 네, 급여도 올려준다고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정말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좌절을 많이 했고 이때 정말 정말 그냥 소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때. 그래서 실패를 해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뭐 큰 기업에 가고 싶은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나 월급만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회사를 찾아보다가 어,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망 있는 좀 직종이었어요. AR 증강현실을 다루는 회사였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태그들이 증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실제로는 없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추면 이 해당 부위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건지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네, 앱도 만들면서 한 3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다녔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더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이직 자리를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각종 당시 이제 개발자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어, 산출물이라던가 깃허브, 블로그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다가 이제 넣었죠. 서류를 넣었더니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자 하고 네, 잘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네, 네이버에 잘 다니고 있는데 사실 뭐 누군가는 그래요. 막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갔으면은 뭐 성공한 거 아니냐. 네, 뭐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조금 더 좋은 회사 가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제 개인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도 도전이었고 중소기업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도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힘든 것에 주저하지 말고 그 이제 본인의 그런 이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도 좌절을 여러 번 맛보기도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취업하려고 넣었는데 뭐 서류도 통과 못했다던가 아니면 인터뷰로 봤는데 떨어졌다던가 이런 경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했는데 수익이 안 나고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회사를 접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실패 끝에 결국에는 결실이 나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뭔가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 뭐라도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제 주변 동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해서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보험사 콜센터 SI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SI 개발자의 경우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고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꾸준히 공부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하는 데 한계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은 사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고 공고 출신이고 대학도 2년제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 AS 센터 기서로 일하다가 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본인의 꿈을 쫓고자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국비 지원 교육에 참여해서 수료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이직과 이직을 거쳐서 현재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제 프리랜서라고 적었는데 회사에 속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로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보다도 자유로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고민을 하기보다 노트북을 펼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전념하여 원하는 꿈을 그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같이 현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고 이기정이라는 분인데 현재 뱅크샐러드에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제 라인에서 일하는 추지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사실은 IT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인데 졸업하고 나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기업부터 들어가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직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라인에 올해 이제 초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비전공자 출신의 개발자의 가장 귀감이 되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Q&A 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네요. 우선은 실시간 질문을 받기 전에 사전 질문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을 제가 취합분을 받았는데
네, 7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에 합격하는 법,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 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네이버 합격하는 법, 네, 이거는 음,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음, 제가 음, 예전에 썼던 블로그에 썼던 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뭐 대기업에 이직하는 방법 이런 글들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가지고 적을 알아야 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하려면 그 모집 요강을 보면은 어, 필수사항, 우대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사항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대사항이 중요해요. 이 우대사항을 내가 하나라도 특화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력서라든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네, 서류를 제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본인이 어떤 특정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어, 가고 싶은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아니라 그냥 나는 회사에 가는 게 목적이다. 대기업에 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들의 모집 요강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네,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제 개발자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들이 나와요. 이러한 기술들이 우대사항이다. 그러면은 기술이 예를 들면 뭐 코르팅이다, RX 자바다 이런 내용들, 비동기 처리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개발 언어를 어떤 걸 쓰냐. 네, 안드로이드는 네, 개발할 때 아시다시피 뭐 자바와 또는 코틀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호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어떤 걸 먼저 배워야 되느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좀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자바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는 자바로 그냥 어, 개발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대세는 코틀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틀린을 새로 배워서 뭔가 앱을 만든다거나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거 가지고 새로운 안드로이드라는 기술을 배우는 거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안드로이드까지 배우고 나서 역으로 다시 코틀린을 배우면은 더 또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정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어떠한 거대한 덩어리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작게 나누어서 작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배우면은 조금 더 내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걸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바를 안다면 자바로 시작하고 코틀린을 안다면 코틀린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는 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자바와 코틀린을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시작을 함에 있어서는 아는 걸로 시작해라. 둘 다 모른다? 그러면은 코틀린을 시작하세요. 코틀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어디 보자. 두 번째 질문은 개발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 네. 개발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은 네, 앞에서도 뭐 많이 얘기했지만 전공자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CS, 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이면 뭐
컴퓨터 과학이 뭐냐면 컴퓨터 과학. 볼까요? 컴퓨터 과학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이 컴퓨터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 자료 구조, 네,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뭐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통신. 네, 그래서 이렇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더 부가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이 이제 통신. 아,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네요. 데이터베이스 필수고.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이게 다 하나하나가 지금 전공 과목인데,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음, 저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시작해서 뭐라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자연스레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면은, 네, 언젠가는, 네, 좋은, 뭔가 지식이 많은 개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 개발을 취업하고 싶은 신입이 필요한 정보. 네, 이것들은 그냥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가 전직할 수 있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유망한 소프트웨어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를 자기소개서로 잘 녹여내는 법.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만들고 그 만들면서 겪었던 네, 내용들을 잘 거기에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언가를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술들을 키워드로 해서 그것들을 자기소개서라던가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내는 건데, 어떤 걸 중심으로 하면 좋냐면, 어, 뭐 어떠한 것을 구현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썼다.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이러한 이슈들,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런 식이 가장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거가 아니라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까지 쓰면은 그게 100점입니다. 그리고 신입 직무 범위,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미래. 네, 신입 직무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른데 작은 회사들은 프로젝트 전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단점인데 본인이 그것을 소화하는 걸 즐기고 능력이 되면은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성장하는데 개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입 딱지를 뗄 때쯤 이제 개발자로서의 뭔가 역량을 펼칠 수 있죠. 네,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국으로 보면은. 어쨌든 어, 모바일 시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웨어러블 시장으로 넘어가고, 웨어러블에서 이제 심화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안드로이드가 살아있으면 1, 20년은 더 갈 거고 만약에 웨어러블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끝난다. 웨어러블이라 하면 이제 보통 뭐 시계라던가 안경 이런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갔을 때 안드로이드가 살아남아 있으면 조금 더 가는데 지금 웨어러블 시장이 제가 봤을 때 한 5년 안에 도래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안드로이드가 있을 거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5년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은 5년 뒤에는 뭐 먹고 살아요? 개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직과 직군 변화가 싫습니다. 안드로이드 하다가 안드로이드가 없어져도 충분히 다른 걸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개발자 부족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고, 시간 관리 중요하지만 에너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발자는 아무래도 활동이 적고 몸이 상하기 싫기 때문에 몸이 상한다는 것은 뭔가 뭐 노동을 해가지고 상하고 이런 상함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비만 돼서 뭐 또는 어 뭐 손목이 나간다던가 목이 디스크가 생기나 이런 쪽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음식 관리 네 하면 좋고요. 결국에는 개발자도 체력전이기 때문에 계속 공댕이 붙이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서 네.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개발자도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네, 사람이 의욕이 없거든요. 저도 올 초에 한번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네,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컨디션을 좀 네, 마인드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뭐 운동하면서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주로 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IT 전공 대학생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 네, 더불어 백엔드 실무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야기, 네, 이런 거는 미리 얘기했던 것 같고, 백엔드 이제 서버인데, 제가 서버를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일단 두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 안 하는 날에도 공부는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다 거의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수요일에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으로 네, 비대면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 모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들이나 네, 그런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말 빼고는 거의 평일에는 네, 다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씩은. 그리고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던 사람이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 네. 사실 네이티브 앱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티브 앱은 구글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툴로 네, 개발하는 거 흔히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고, 하이브리드 앱은 뭐 웹뷰도 쓰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앱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네이티브 앱을 만들던 사람이 하이브리드 앱을 하면은 별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전환이 돼요. 하이브리드 앱을 하시다가 네이티브 앱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지식들은 다 그런 프레임워크라든지 SDK를 배포하는 그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글이죠. 그건 구글의 공식 문서를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면접 파헤치기, 네,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신입 지원자의 포트폴리오에 좋은 예시, 이것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같고. 네, 네, 이것도 패스. 학교 졸업한 비전공자가 개발자 준비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루트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네다섯 가지 제가 제시를 했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부트캠프가 아무래도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전공자가 개발자 되는 거는. 네, 근데 그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부트캠프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잘 하는 사람이란 자세한 예시. 네. 이거는 안드로이드 개발. 개발을 잘 하는 사람. 우선, 개발을 잘 한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려면, 좀 사고하는 방식이 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고, 네. 네, 그래야 되고, 아무래도 좀 또 개발을 잘하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반 지식들이 필요했는지 내부들을 좀 뜯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하는지 궁금해하고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는 개발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더 설명하다가는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책 추천하세요. 책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발자한테는 책 추천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개발 관련된 서적에 관련된 서적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지 책을 보는 건 추천해요. 근데 개발 관련 서적은 책은 한번 쓰이고 나면은 금방 낡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책은 그냥 참고 예시용이고, 실제로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식 문서들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것을 읽을 때도 한글보다는 영어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전공자가 개발자로서 성공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무래도 비전공자랑 비전공자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 경쟁력이 아무래도 개발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경쟁력은 전공자가 더 좋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여기서 좀 강점을 가지려면, 어, 많은, 많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실제로 산출물,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다뤄야 하는 툴이요. 툴. 네. 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써야 되고요. 네, 이거는, 네, 제 블로그에서 질문 따로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주제에서는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툴이네. 여기 툴이 많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 네,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IT 계열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도 얘기했고요. 개발자 업무 아까 얘기했죠. 비전공자로서 직접 개발 또는 기존 뭐죠? 개발 수정인가? 직접 개발한 기존 개발 수정. 네, 이것도 답이 없는 부분인데, 직접 개발하냐, 아니면 기존 개발된 걸 좀 수정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주어진 리소스는 항상 한정적이거든요, 개발할 때. 이 리소스라고 하면은 시간과 돈을 의미하는데, 돈이 결국에는 사람을 몇 명을 쓸 수 있느냐, 사람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를 써서 얼만큼의 기대 효과를 내느냐인데,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면 기존 개발을 수정하는 게 맞고요. 이제 조금 자원이 넉넉하고 더 잘 만들고 싶으면 직접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신기술. 잘 모르겠고요. 비전공자가 IT 직무 취업에 대한 조언. 비전공자한테 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조언이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거는 다 해드렸던 것 같고요. 웹 디자인을 위한 코딩만 조금 할 줄 아는 비전공자지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일상생활 속이 되면 온라인 디지털 수요 그리고 그와 상이하게 늘어난 웹 개발의 수요랑 조금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개발자의 수요가 늘었는데 디자이너들도 늘었냐 수요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개발자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새로 생긴 서비스도 있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개발자만 있다고 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기획자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한 서비스를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자의 수요량은 만큼 비교해서 디자이너가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보통은 디자이너가 여러 서비스를 하고 개발자는 한 서비스만 보편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디자이너의 수요도 분명히 늘어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원래 디자이너이신데 개발에 관심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디자인 영역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채팅창에 네, 질문하신 거 네,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병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실무 수준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학교 학원에서 배우는, 병원이 학교 학원에서 네, 배우는 공부와 실무 수준의 격차가 얼마나 하는지. 네. 일단은 어, 기술 수준은 정말 많이 납니다. 학교랑 학원에서, 학교는 사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니고, 컴퓨터 과학, 아까 말했던 컴퓨터 과학, C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간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 학원에서는 또 실무적인 기술을 주로 알려주긴 하지만, 회사랑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오신 개발자들도 결국에는 회사 와서 다시 배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 나쁘다, 뭐 학원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고 어떠한 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술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기술이 좀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A라는 기술을 알려줘서 취업 준비를 하고 근데 실제로 회사로 와보니까 B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새로 배워야겠죠. 네. 근데 이제 A라는 기술을 충분히 익혔으면 B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잠깐만요. 읽을 수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취업 준비생인 전공생입니다. 현재 이것저것 프로젝트 참여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도 쌓고 있고 기세에 프로젝트도 올려놓았습니다. 다만 출시되어서 프로젝트를 프라이빗으로 올렸는데 이 경우 기세서 리드 미만으로 충분히 PR할 수 있을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취업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 네, 강연하고자 하는 주제랑은 좀 떨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뭐 답변을 하자면 음, 네, 이거는 이제 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깃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서비스하고 있는 뭐 깃랩이 될 수도 있고 깃허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깃허브이라고 가정하면 네, 그 같이 협업하는 코오퍼레이터란가 멤버한테 권한을 주셔서 네, 그 코드를 같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PR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제가 끝나고 오픈 채팅방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 그쪽으로 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네, 박소연님이 질문해 주시고 계신데 프로젝트 중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 부분을 찾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데 이를 자기소개서의 문제 해결 경험으로 쓰면 해결 사례가 아니라서 불리할까요?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굳이 근데 안 쓰는 게 좋죠. 네,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방식으로도 워크아라운드를 했으면은 그 부분을 쓰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백가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비전공인데 2년제 메이크업 전공자예요.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 입사 때 많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네, 학점은행제로 4년 컴고 학사 만들려고 하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프론트 풀스택 취직 방향으로 자꾸 홍보 중이에요. 네, 일단 메이크업 전공자라고 하셨으면 이거를 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개발자로서의. 그리고 불리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살리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학점 은행제로 4년 컴공 학사 만들려고 하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지 안 좋게 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학점 만드시고 학사 만드시는 거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엔 프론트, 풀스택, 네, 취직 방향을 좀 보죠. 네. 부디 네, 열심히 하셔서 개발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펙 같은 거 어떻게 쌓는 걸 좋냐고 하셨는데 현재 인턴십 진행 중이라고요. 네. 네, 인턴십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좋은 경험이고 네, 사실 정도는 없는데 어떻게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커리어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자격증은 사실 개발자는 자격증이랄 게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사라고. 네, 그거를 따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다 CS 관련된 내용인데, 네, 정보처리 기사는 하나 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라고 하면. 다음에 홍연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직 앱 개발 공부 전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iOS 한 분야를 정해서 공부해야 하나요? 만약 정해서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쭤볼 때 유리한 분야가 있나요? 아,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70%, iOS 점유율이 30%입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그 얘기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뽑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MVP 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한 뭐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할 때도 이제 뭔가를 만들잖아요. MVP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로만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많고 대신에 공급도 많아요. 왜냐? iOS는 반드시 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맥이라는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즈랑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쓰는 PC 컴퓨터 이런 건 다르고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맥, 뭐 맥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처음 iOS 개발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안드로이드가 수요가 더 많지만 공급도 많고 iOS는 좀 수요가 적지만 공급도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비슷하고 그냥 본인이 더 끌리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환경적인 면에서 안드로이드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안드로이드를 네, 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iOS가 더 땡기면 iOS 하시면 됩니다. 취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딱히 유리한 건 없어요. 뭐 흔히 뭐 iOS가 조금 더 받아요. 500만 원 더 받아요. 연봉을 500만 원 받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차이 없습니다. 하는 만큼 받습니다. 네. PR이 풀리케 말고 어필의 의미도 PR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 PR을. 네. 그러면은 기술 리드미면 충분히 음. 근데 그러니까 이 리드가 일다의 리드가 아니라 리딩의 리드, 그러니까 LE의 리드였군요. 음, 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냥 그냥 본인이 개발한 부분에 분명히 커밋 메시지가 앞서가 본인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작성한 코드는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꼭 본인이 뭐 커밋 안 했어도,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트러블 슈팅도 해봤고 이러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한테 설명을 하면서, 네, 본인 PR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창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비전공자로서 IT 일을 1년 미만으로 했었고, 네,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블로라고 있나요? 태블로 등 데이터를 다루는 툴 위주로만 일했습니다. 네, 코딩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래서 퇴사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생각하는데, 기존의 경력도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최다솔님. 네, 개발업계에서 신입 지원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일까요? 마지노선 없습니다. 마지노선 없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신입은 남자 기준으로는 28에서 30까지 보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네,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 넘으면 그럼 신입 못 들어가요?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입사 지원 시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사 취득해서 4년제 보직 기업에 지원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갈리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너무 케바케라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시간의 제약이 있고 지금 뭐 금전적인 문제 제약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목표시면은 굳이 저는 학점은행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부트캠프 이런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또 이재창님이 네, 메시지 주셨는데 모두에게 다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로서 네, 결국 아까 썼던 내용 아닌가요? 어, 네, 아까 썼던 내용이라서 네,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